이더리얼 넥서스 그룹의 유리타워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꿰뚫는 듯 차갑고 정밀한 야망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30층 그룹의 심장부인 메인 컨퍼런스룸은 질식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길고 검은 흑요석 테이블 위로 제국을 손에 쥔 이사들의 암울한 얼굴이 비쳤다. 그들은 피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 테이블의 상석에 강지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슈트는 차콜 그레이 색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그의 얼굴은 귀족적인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언론이 그에게 붙인 별명 얼음심장 그대로였다. 그는 회의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어두운 눈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특히 라이벌의 눈에 서린 포식자의 굶주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값비싼 카펫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남자는 이 싸움의 판돈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검토가 아니었다. 기업 지배구조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쿠데타였다. 강지한은 젊은 나이에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를 비극의 유령에 사로잡힌 찬탈자로 여겼다. 지한의 시선은 긴장된 얼굴들을 지나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비를 향했다. 비는 언제나 타버린 금속과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를 상기시켰다. 6년, 해안 고속도로의 화염이 한서연을 앗아간 지 6년이 흘렀다. 그의 삶은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생생한 이전, 그리고 차갑고 잿빛뿐인 이후. 그의 숙적인 박태석 부회장이 입을 열자 지안의 의식은 현실로 돌아왔다. 박태석은 지안과 정반대였다. 거짓된 온기와 세련된 미소로 가득 찬 남자. 그는 이더리얼 넥서스를 일궈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요새로 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지안의 방어선에 틈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박 부회장의 야망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매력과 무자비함을 무기로 삼아 작은 계열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는 지안의 천재성을 존경이 아닌 질투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안의 천재성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대신 불가능한 혁신에만 집착하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라고 믿었다. 주주 여러분, 박태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우려가 뚝뚝 묻어났다. 우리는 모두 강 회장님의 비전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바이오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무모합니다. 선대 회장님들께서 힘들게 이룩한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말은 나이 들고 보수적인 이사들을 정확히 겨냥했다. 박태석은 계산된 연기를 하며 천천히 걸었다. 리더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하죠. 외부의 압력이나 개인적인 짐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슬픔이나 한서연 같은 단어를 입에 담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지안을 유령에 시달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룹을 이끌기에 부적합한 인물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몇몇 이사들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은 심장을 조이는 익숙한 얼음의 손길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갑옷이었다. 그가 박태석을 경멸하는 이유는 그의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 감히 서연의 기억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체 청소부 독수리가 이익을 위해 그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지한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가 일어서자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다. 박 부회장, 그의 낮은 목소리가 긴장감을 갈랐다. 무모하다고 했소, 아니면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할까? 그가 리모컨을 클릭했다. 메인 스크린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떠올랐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위험이 아니라 미래요. 일상 임상시험에서 신경재생 성공률 98%를 기록했어. 이 특허만으로도 5년 안에 우리 시가총액은 3배가 될 거요.
그는 열정이 아닌 반박할 수 없는 순수한 데이터의 힘으로 말했다. 그는 박태석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파했다. 그의 논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 같았다. 이것들은 지한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박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부회장 실패는 투자가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 너머를 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요. 그 모욕은 너무나 차갑게 전달되어 듣는 이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주들이 술렁이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다. 지한의 발표는 흠잡을 데 없었다. 그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던 박태석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고 오히려 박태석 자신을 피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다. 박태석은 턱 근육을 꿈틀거리며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자리에 앉았다. 1라운드는 지한의 승리였다. 지한원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참이었다. 방안의 긴장이 겨우 풀리기 시작하던 그때였다.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방음문 너머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서의 정중한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다급한 외침이었다. 마가 남자의 날카로운 명령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다른 종류의 더 높은 톤의 울음소리. 벽에 기대어 있던 지한의 개인 경호실장 백시우가 즉시 몸을 움직였다. 그의 손이 은밀하게 재킷 안쪽으로 향했다. 이사들은 이 방해에 혼란스러워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세차게 열렸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힘으로 밀어젖힌 것이었다. 2명의 거구의 경호원이 당혹감과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회의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어선은 완전히 뚫렸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의실, 그 살균된 듯한 정적 속으로 5명의 작은 아이들이 걸어 들어왔다. 아이들은 밖에 비에 젖어 축축했고 낡고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 겁에 질리고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아이들은 기업의 상어들로 가득 찬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고 연약한 섬처럼 서로에게 꼭 붙어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조금 더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쌍둥이로 보이는 2 남자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가장 작은 여자아이는 큰 남자아이에게 반쯤 안겨 있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다.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다. 이 타워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암시했다. 아이들은 마치 난민처럼 보였고 그 어린 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이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이더리얼 넥서스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의 생체인식 보안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가? 시위인가? 아니면 기괴한 장난인가? 초현실적인 침묵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들은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암살자 기업 스파이 테러리스트를 막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단 하나의 경보도 울리지 않고 여러 겹의 보안을 뚫고 들어온 5명의 아이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침입이었다. 가장 큰 남자아이가 크고 검은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넋이 나간 이사들의 얼굴을 지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박태석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블 상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차갑고 위압적인 강지한의 모습에 멎었다. 알아본 것일까? 안도감 혹은 두려움. 형언할 수 없는 눈 감정의 파동이 아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잡고 있던 여자아이의 손을 놓고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얼음심장 CEO를 정확하게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던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의 창백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아이는 불가능한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높았으며 유리벽에 부딪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빠, 그것은 기폭제였다. 뒤에 있던 쌍둥이들이 즉시 그 말을 따라했다. 아빠, 가장 큰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아빠, 맞아요. 아이들은 비틀거리며 겁에 질린 임원들 사이를 지나 강지한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강지한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이 통째로 꺼지고 차가운 진공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아빠, 아버지. 그 단어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잔인한 농담이었다. 한소연은 죽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그의 미래, 그의 혈통을 모두 가지고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악몽이다.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사고 당일 이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논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했다. 사기극, 박태석의 계산된 공격. 하지만 저 아이들의 눈, 가장 작은 여자아이의 눈은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그건 서연의 눈이었다. 아이들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를 둘러싼 얼음장 같은 벽을 감지한 것이다. 희망에 찼던 아이들의 얼굴이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왜 안아주지 않는 걸까? 작은 여자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회의실은 폭발했다. 혼돈 그 자체였다. 표결을 위해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도록 터졌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경호원들 뭐해? 강지한 회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물러서 백시우 실장이 포효했다. 그와 그의 팀은 인간 벽을 만들어 기자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냈다. 시우의 얼굴은 암담했다. 그는 실패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지안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최악의 형태를 띤 침투였다. 시우는 이어피스에 대고 명령을 내뱉었다. 비상사태, 메인 컨퍼런스룸 봉쇄. 아무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마. 이 침입의 근원지 당장 찾아내.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분노했다. 그는 지시를 받기 위해 지안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보스는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터지는 플래시와 불협화 화음 속에서 지안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숙적을 찾아냈다. 박태석. 그는 소리치고 있지도 앞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입가에 작은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지안의 평정이 무너지는 이 광경을 자신의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체스 마스터의 만족감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업 경영권 다툼보다 더 치밀하고 파괴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방금 강지한의 삶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렸고 그 여파를 만끽하고 있었다. 지안은 마침내 박태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을 올려다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5개의 작고 겁에 질린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6년간의 슬픔으로 단련된 그의 철벽 같은 통제력이 마침내 소리내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회의실 건너편에서 지안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마치 어쩔 수 있나 라고 말하듯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지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충격은 순식간에 빙하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박태석을 보았다. 그리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혼돈을 갈랐다. 백 실장, 언론부터 내보내. 이 회의는 끊어서. 백 실장. 강지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이 아이들과 나 그리고 자네 외에는 아무도 2층을 떠날 수 없다. 미디어는 처리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방금 전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보여주었다. 백시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지안의 그림자이자 주먹이었다. 그는 짧은 명령을 이어피스에 쏟아내며 패닉에 빠진 이사들과 카메라 세례를 퍼붓는 기자들 사이를 갈랐다. 경호팀이 즉각 대여를 갖추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회장님, 비상 엘리베이터로 시우가 외쳤다. 지안은 움직이지 않고 겁에 질린 5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다. 가장 작은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지안의 가장 깊은 곳 6년간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를 찔렀다. 그는 망설이다가 기계적인 동작으로 몸을 숙여 가장 작은 아이를 팔에 안아들었다. 아이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나머지 4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치 그가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아이들은 그의 바지와 재킷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지안은 아이의 무게와 따뜻함에 잠시 굳어버렸다. 너무나 낯선 감각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매단 채로 백시우가 확보한 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태석의 얼굴에 스쳤던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비밀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백시우가 아이들을 재빨리 뒷좌석에 태웠다. 지안이 채 오르자마자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분 만에 이루어졌다. 이더리얼 넥서스 타워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지안은 운전하는 백시우에게 말했다. 본가 말고 한남동 빌라로. 본가는 그의 사적인 요새였지만 지금은 그곳조차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남동 빌라는 그가 서연과 함께 살기 위해 구입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은 유령의 집이었다. 지안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폈다. 아이들은 지쳤는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가장 큰 아이만이 깨어 창밖에 비 내리는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저 아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박태석이 꾸민 짓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서연을 닮은 아이들을 찾아낸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다. 박태석의 목적은 명백했다. 자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캔들에 휘말린 리더로 몰아세워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숨겨둔 자식, 스캔들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자신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로 반격에 성공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것은 박태석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였음에 틀림없다. 한남동 빌라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차가 비밀 게이트를 통과해 들어가자 적외선 스캐너가 차량을 훑었다. 이곳은 6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지안의 명령으로 항상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집사 부부가 그들을 맞이했지만 지안은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게스트룸에 재우고 따뜻한 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시했다. 집사 부부는 충격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지만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백시우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안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거대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과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었다. 지안은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이더리얼 타워의 보안은 완벽해야 했어. 백시우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장님. 침입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30층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는 승인된 카드키와 생체 인식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모든 CCTV 기록을 확인 중이지만 아이들이 로비를 통과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탄 기록이 없습니다. 지안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유령이라고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겠지. 박태석 라인을 샅샅이 뒤져 보안팀 전체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내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미 착수했습니다. 백시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론은 이미 강지한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석은 즉각적인 이사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DNA 검사를 요구하겠죠. DNA 검사. 그 단어가 지안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서연은 죽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6년간 묻어두었던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고 현장에서 그는 서연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시우야, 지안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들의 신원 조사를 시작해. 실종 아동센터 보육원, 국내 모든 기록을 뒤져. 하지만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이것은 나와 자네만 아는 일이다. 그리고 즉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팀을 준비시켜 DNA 검사를 진행한다. 나하고만. 백시우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만약 검사 결과가 박태석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박태석이 조작한 거겠지. 지한이 말을 잘랐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어느 쪽이든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박태석이 이 아이들을 이용해 날 무너뜨리려 한다면 난 그가 사용한 무기를 정확히 알아야 해.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가장 큰 남자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는 지안과 백시우를 번갈아 보더니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그 눈빛에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백시우가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지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안은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무슨 일이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전의 살기는 누그러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안에게 다가와 손에 든 천주머니를 내밀었다. 지안은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거칠고 낡은 천이었다. 그가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졌다. 그것은 책상 위로 굴러가 램프 불빛 아래 멈췄다. 지안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목걸이였다. 백금 체인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초승달 펜던트. 하지만 심하게 그을리고 녹아내려 형태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불가능했다. 이것은 그가 서연에게 청혼 선물로 준 목걸이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경찰은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목걸이가 6년 만에 이 아이의 손에서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얼음 같던 평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거친 손길이었다. 이걸 어디서 났지? 말해. 이걸 어디서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아이는 그의 분노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줬어요. 아빠, 찾으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아빠 사진 매일 보여줬어요. 이거 아빠 거라고. 지아는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사진, 그는 아이를 놓아주고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목걸이는 진짜였다. 그가 서연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것이었다.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조각이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박태석의 음흉한 미소, 완벽한 타이밍의 스캔들, 유령처럼 나타난 아이들, 그리고 서연의 목걸이. 이것은 박태석이 꾸민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하며 지난 6년간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해온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아는 그을린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무서운 확신만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6년 전의 사고 보고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화재 원인 불명.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백 실장, 지금 당장 6년 전 한서연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가져와. 당시 담당했던 경찰 검시관, 소방관, 관련된 모든 놈들을 찾아내.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지아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을 닮은 눈. 그 눈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 DNA 검사 당장 진행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빌라는 요새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어. 강지하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6년간 그는 죽은 사랑을 애도하며 잿더미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것이라면 얼음심장 CEO는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복수를 맹세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박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70층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가 곧 정복할 왕국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스카치 위스키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드레날린과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뉴스 채널이 분할되어 있었고 모두 같은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더리얼 넥서스 강지한 회장, 5아이의 충격적 등장. 그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강지한의 창백하게 굳은 얼굴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6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업적 재난도 깨뜨리지 못했던 얼음 심장의 가면이었다. 그런데 고작 5살 배기 아이들의 외침 한마디에 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즐거운 광경이었다. 박태석은 이것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박태석의 야망은 이더리얼 넥서스 그룹 자체만큼이나 거대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는 강지한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이 더 유능하고 더 강하며 이 제국을 이끌 자격이 더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강지한의 편인 듯했다. 그의 계획은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강지한의 유일한 약점이자 집착인 한서연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한의 평판에 흠집을 낼 스캔들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정보원들이 6년 전 사고의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금광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강지한이 모르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즉시 이사회의 비상 소집을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회장의 리더십 위기와 기업 이미지 실추였다. 그는 이미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언론의 강 회장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정 증세를 보였다 하는 식의 정보를 흘렸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가 만든 각본의 완벽한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전문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실 침투는 어땠나? 완벽했어. 누구도 자네들의 흔적을 찾지 못할 걸세. 그는 비웃었다. 백시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더리얼 타워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원년 멤버가 자신과 한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이들은 물리적인 경로가 아닌 비상 화물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접근 코드를 통해 투입되었다. 박태석은 스크린 중 하나에 고정된 한서연의 6년 전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안보다 먼저 그녀를 만났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상속자인 강지한을 선택했다. 그 거절은 박태석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서연을 가질 수 없다면 지안이 가진 모든 것, 특히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더리얼 넥서스를 빼앗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집착은 서연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욕과 병적인 질투였다. 그는 강지한이 가진 모든 것을 원했다. 권력부, 그리고 한서연의 사랑까지도. 서연이 죽었다고 알려줬을 때 그는 잠시 허탈했지만 이내 지안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에 착수했다. 아이들의 존재는 신이 그에게 내린 선물이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이용해 지안을 파괴할 생각이었다. 한편 한남동 빌라의 서재는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강지한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백시우가 다급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DNA 검사 샘플은 연구소로 이송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뭐지?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6년 전 사고 기록 말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전복 및 화재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촉한 당시 현장 감식반원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하던가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뼈조각과 재뿐이었다고. 그런데도 신원 확인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치과 기록 대조만으로요. 누군가 위에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바로 그때 지안의 개인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백시우가 보낸 DNA 검사 결과 파일이었다. 암호화된 문서를 여는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을 응시했다. 부건 확률 96.99%.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안은 눈을 감았다. 충격,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덮쳤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로 그 불길 속으로 사라진 것인가 하니 아이들은 5살이다. 사고는 6년 전.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고 이후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연은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은 그 사고에서 죽지 않았다. 그녀는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 동안 어딘가에 감금된 채 그의 아이들을 낳았다. 이 끔찍한 진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지난 6년간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잿더미 속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지옥 속에서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자, 그의 인생을 훔치고 그의 여자를 빼앗고 그의 아이들을 무기로 이용한 자, 박태석,
지아는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해 복수였다. 그가 결심을 굳힌 바로 그 순간 빌라의 중앙 시스템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재의 모든 스크린이 붉게 변했다. 회장님, 백시우가 외쳤다. 외부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뚫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서버입니다. 박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안이 아이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지안은 즉시 지휘용 콘솔 앞에 앉았다. 방화벽 3단계로 격상해 모든 외부 접속 차단하고 백업 서버 즉시 분리해 데이터 이동 경로 역추적 시작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더리얼 넥서스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천재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해커들이 프로메테스 데이터에 접근하기 직전 지아는 핵심 코드를 암호화하고 서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데이터는 지켜냈지만 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박태석은 지안의 방어 능력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다. 이것은 주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양동작전이었다. 사이버 공격으로 지안과 백시우의 시선을 묶어두는 동안 박태석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언론이었다. 백시우의 태블릿에 긴급 속보가 떠올랐다. 단독, 강지한 회장 6년간 비밀 정신과 치료, 한서연 증후군 진단. 기사에는 지안이 서연의 죽음 이후 심각한 망상과 정신불안 증세로 비밀리에 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진료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연계 공격이었다. 박태석은 이사들에게 강지하는 슬픔에 미쳐버렸고 저 아이들은 그의 망상이 만들어낸 사기극이거나 혹은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이용한 누군가의 농간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 역시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의 증거로 제시될 터였다. 박태석은 강지한을 유능하지만 비극에 갇힌 CEO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한 미치광이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박태석은 그것이 조작되었거나 혹은 지안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여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할 터였다. 그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지안은 위조된 진단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박태석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이성까지도. 그는 서재 문을 돌아보았다. 문틈으로 잠에서 깬 가장 큰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아이는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은 듯 됐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문을 닫아주었다. 그리고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박태석이 함정을 바꾼. 회장님, 이사회가 내일 오전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이 기사들 때문에 여론은 중요하지 않아. 지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박태석은 내가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사회에 나가서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고 해명할 거라 기대할 거야. 그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시우가 물었다. 지안의 눈에 무서운 빛이 감돌았다. 방어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공격할 것이다. 그는 박태석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방역할 생각이었다. 박태석은 덫을 놓았지만 덫에 걸린 것이 사슴이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서재의 공기는 강지안에 얼어붙은 숨결보다 더 차가웠다. 부건 확률 99%. 그 숫자들이 그의 망막에 타는 듯이 새겨졌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진실의 낙인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의 피와 살이었다. 그는 불에 그슬린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의 유일한 흔적,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남긴 살아있는 조각들. 그의 머릿속은 논리의 폭풍에 휩싸였다. 가장 큰 아이가 5살. 사고는 6년 전.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았다. 서연은 사고 당시에 임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아는 눈을 감았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녀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납치되었다. 그리고 감금된 상태로 1년 후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박태석의 집착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서연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소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강지한의 아이들을 낳도록 강요했다. 어떻게 지한은 과거 정기 건강검진 때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던 자신의 유전 물질을 떠올렸다. 박태석은 그것을 훔쳤다. 그는 서연을 실험실에 번식용 소처럼 취급했다. 이 잔혹한 깨달음은 그의 남은 인간성을 마비시켰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다. 그 자리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진공의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집사 부부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와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환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굶주린 듯 우유를 마셨다. 가장 작은 아이 유나는 이미 소파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아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했다. 가장 큰 아이, 훗날 하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아이는 동생들이 모두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컵을 들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쌍둥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수아라는 여자아이는 유나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의 심장에서 6년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고통스럽게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책임감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박태석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 작은 생명들을. 백시우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재로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아이들의 신원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실종 아동보육원 병원 출생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같습니다. 그건 박태석이 모든 기록을 지웠기 때문이겠지.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아이들이 우리 쪽으로 보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백시우가 화면을 확대했다. 아이들이 회의실에 들어설 때 찍힌 고해상도 보안 영상이었다. 그가 아이들의 옷깃 부분을 확대했다. 이 옷, 단순한 헌옷이 아닙니다. 재질을 분석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방염 정정이 방지 소재입니다. 이런 건 보통 반도체 클린룸이나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생물학 연구소에서나 사용합니다. 지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왔다. 백시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더리얼 타워 침입 경로. 박태석의 내부 조력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진입을 도운 게 아니라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손상된 서버 로그에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타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공동구 유지보수 터널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아이들은 박태석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탈출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연구소에서 도망쳐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의 아빠를 찾아 그가 있는 유일한 장소 이더리얼 타워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박태석이 회의실에서 보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산이 하필이면 최악의 장소에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을 수도 있다. 지아는 거실로 다시 나갔다. 그는 가장 큰 아이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불에 탄 목걸이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이걸 엄마가 줬다고 했지.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하늘이는 지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절박한 임무를 수행 중인 자의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아파요. 하얀 방에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아빠 사진 보여줬어요. 이 유리산 건물 꼭 찾아가라고. 아빠가 우리 지켜줄 거라고. 어떻게 도망쳤지? 지안이 물었다. 시끄러운 소리, 불, 빨간 불이 번쩍였어요. 하늘이가 회상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도망치라고. 동생들 데리고 검은 강으로 가라고. 아이가 말한 검은 강은 지하 공동구 터널임이 분명했다. 지아는 일어섰다. 진실은 참혹했다. 서연은 살아있다. 하지만 아프다. 그리고 박태석의 소나귀에 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탈출시켜 그에게 보낸 것이다.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서. 백 실장. 지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EN 시큐리티가 아니다. 그림자 팀을 가동해. 전원 실탄 무장. 박태석의 모든 통신을 감청해. 그의 연구소 별장. 그가 숨 쉴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찾아내. 이건 기업 방어가 아니야. 인질 구출 작전이다. 그림자 팀은 지안의 사병 조직으로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 같은 시각 박태석의 펜트하우스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는 재앙이었다. 강지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법무팀이 나타나 회장 일가에 대한 심각한 보안 위협 발생으로 인한 긴급 개인 휴가를 통보했다. 동시에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주요 안건 결정을 보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동결시켰다. 박태석의 쿠데타는 완벽하게 저지당했다. 지안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던 그의 계획은 지안의 이성적인 법적 대응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더 최악인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원래 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 우연히 사회복지국에 의해 발견되어 언론의 광란을 유도할 장기말이었다. 그런데 그 장기말들이 탈출했고 하필이면 강지안의 요새로 들어가 버렸다. 박태석은 자신이 강지안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안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안은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지안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DNA 검사를 했을 것이고 아이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이다. 박태석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남은 마지막 카드를 써야 했다. 그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수신자는 국제 용병시장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해결사의 코드네임이었다. 목표 지점이 변경됐다. 박태석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한남동 빌라, 자산들이 그곳에 있다. 회수가 필요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수 아니면 제거. 박태석은 잠시 망설였다. 자산들은 생포한다. 하지만 저항이 거셀 것이다. 강지한, 그는 무력화시켜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증인은 남기지 않는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강지한을 제거하고 아이들을 되찾아온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다. 서연 그녀는 이미 쓸모가 없어졌다.
그는 이더리얼 넥서스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서울 한복판을 전쟁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남동 빌라. 지아는 아이들이 임시로 마련된 침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은 지난 5년간 겪었을 공포를 잊은 듯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가장 작은 유나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서연을 닮은 얼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백시우가 소리 없이 그의 뒤에 섰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 5대. 방금 외부 통신망과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빌라 전체가 붉은색 비상등으로 번쩍였다. 경보음은 요란하지 않았다. 그것은 외부 침입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내부 경고음이었다. 강지안의 한남동 빌라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사급 방어시설 그림자팀의 비상지휘소이기도 했다. 강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태석이 마침내 그의 이성을 시험하는 대신 무력을 선택했다. 회장님 아이들입니다. 백시우가 외치며 지안을 아이들 침실 쪽으로 밀었다. 그는 이미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적 12명 이상 세계조로 분산 접근 중 1조가 정문을 무력화했습니다. 2조와 3조는 후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중무장 상태입니다. 이들은 용병입니다. 백시우가 저택의 전술 지도를 태블릿에 띄우며 보고했다. 붉은 점들이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지아는 아이들 방에 도착했다. 요란한 소리는 없었지만 낯선 기척에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있었다. 하늘이가 동생들을 침대 구석으로 몰아넣고 겁에 질렸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아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아이들 앞에 섰다. 괜찮아. 지금부터 아빠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절대로 소리내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빌라 전체의 보안 시스템과 연결된 스마트 렌즈를 통해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알파팀 정문교전, 브라보팀 후방, 엄호 찰리팀 회장님과 자산들을 패닉룸으로 백시우가 복도에서 포효하며 그림자팀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원들이 벽의 비밀 패널에서 무기를 꺼내며 순식간에 전투태세를 갖췄다. 밖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짧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었다. 용병들은 정문을 지키던 그림자팀 요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 같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으며 백시우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는 군용 등급의 해킹 장비를 사용했다. 박태석은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지아는 유나를 안아들고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따라와. 뛰지 말고 조용히. 그는 아이들을 이끌고 서재 뒤편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곳은 빌라의 심장부에 위치한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패닉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빌라의 복도는 이미 교전지역으로 변해 있었다. 그림자팀 요원들이 엄폐물 뒤에서 침입자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백시우는 복도 모퉁이에서 적과 마주쳤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2명의 용병이 연기처럼 나타났다. 시우는 몸을 날리며 응사했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뚫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선멸전이었다. 패닉룸까지 30초 회장님, 서두르십시오. 시우가 외치며 용병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2발을 쏘았다. 용병이 쓰러졌지만 다른 한 명이 즉시 섬광 수류탄을 굴렸다. 눈 감아 지안이 소리치며 아이들을 몸으로 감쌌다.
눈이 멀듯한 섬광과 귀를 찢는 굉음이 복도를 휩쓸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아는 영희 속을 뚫고 서재의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티타늄 문을 열었다. 패닉 룸이었다. 들어가 빨리. 그가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늘이 수아 그리고 쌍둥이가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지아는 유나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의 거대한 강화 유리창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폭발했다. 지향성 폭약이었다. 용병들은 정문이나 후문이 아닌 가장 예상치 못한 곳 2층 서재의 창문을 통해 직접 진입했다. 검은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3명의 용병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장님, 복도 끝에서 백시우가 달려오며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용병 한 명이 지안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지안은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고압 전류가 그의 팔을 스치며 근육을 마비시켰다. 그가 비틀거리는 찰나 다른 용병이 패닉 룸문이 닫히기 직전의 틈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목표는 지안이 아니었다. 용병의 장갑 낀 손이 가장 가까이 있던 작은 아이 유나의 팔을 움켜쥐었다. 안 돼. 지안이 마비된 팔로 절박하게 손을 뻗었지만 용병은 아이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유나의 비명이 서재를 갈랐다. 아빠. 그 외침은 지안의 심장을 찢었다. 용병은 유나를 어깨에 들쳐 메고 망설임 없이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곳에는 이미 퇴출용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나 하늘이가 패닉룸에서 뛰쳐나오려 했지만 지안이 남은 힘으로 아이를 막고 문을 닫았다. 탕탕탕. 백시우가 서재로 뛰어들며 도망치는 용병들을 향해 격렬하게 사격했다. 용병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나머지 2명은 이미 창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모든 것이 10초 만에 일어났다. 빌레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총성은 멎었다. 용병들은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백시우는 깨진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검은색 벤의 불빛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분노와 죄책감으로 떨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림자 팀 요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중상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빼앗겼다. 강지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테이저의 여파로 몸이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용병이 유나를 끌고 갔던 그 지점 바닥에 떨어진 작은 곰 인형. 유나가 잠들 때 쥐고 있던 애 고정되어 있었다. 아빠, 아이의 마지막 외침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6년 전 서연을 잃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지금은 1000배나 더 날카로운 고통이 되어 그를 꿰뚫었다. 패닉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4명의 아이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하늘이는 곰 인형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내밀었다. 유나가 잡혀갔어요. 아빠, 구해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눈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아빠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인지 확인하는 그 순간 강지한 내부의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 슬픔과 상실감은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로 응고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서연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맹수의 눈 사자의 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더리얼 넥서스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선포했다. 지아는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 그가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선을 넘었다. 그는 내 아이를 건드렸다. 그는 하늘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자신의 지휘 콘솔로 걸어갔다. 마비된 팔의 고통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그는 메인 스크린을 켰다. 이더리얼 넥서스의 로고가 사라지고 복잡한 위성망과 글로벌 데이터 허브 지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한 개인의 사냥 도구,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구축한 사적인 정보망이었다. 백 실장, 그림자팀 생존자, 전원 소집해. 부상자는 후송하고 사망자는 내가 직접 챙긴다.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하지 않는다. 사냥한다.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그는 박태석의 용병들이 사용한 통신 주파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이었지만 지안은 더 뛰어났다. 그는 이더리얼 넥서스가 보유한 모든 위성 서울시의 모든 CCTV, 모든 금융거래망, 심지어 국정원의 감시망 일부까지 해킹해 들어갔다. 법이나 윤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박태석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그의 모든 은신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와 연결된 모든 정치인, 모든 하수인의 통화 기록을 감청해 그가 숨 쉴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마. 지안의 명령은 차갑고 신속하게 하달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박태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박태석이 구축한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용병들이 사용한 특수 장비의 신호를 포착했다. 그들은 일반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군용 등급 장비는 미세한 위성신호 흔적을 남겼다. 찾았다. 지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용병들이 탑승한 벤의 이동 경로가 스크린에 붉은 선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아닌 비밀스러운 사설 부두로 향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유나를 즉시 해외로 빼돌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슬픔과 혼란에 빠져 이사회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지안은 이미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안은 자신의 개인 제트기 조종색에 전화를 걸었다. 이륙 준비해. 목적지는 인천항이다. 그는 백슈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어붙은 분노와 살기만이 번뜩였다. 무기 챙겨. 우리가 직접 간다. 박태석이 내 딸을 원했다면 지옥까지 가서 데려와야 할 것이다. 강지한 얼음 심장의 CEO는 사라졌다. 분노한 사자 복수를 맹세한 아버지만이 남았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빗줄기로 얼룩진 검은 리본 같았다. 강지한의 방탄세단은 법규 따위는 무시한 채 질주했다. 엔진 소리는 그의 억눌린 분노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옆에는 백시우가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저구에선 위성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용병들의 베니 사설, 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보였다. 2분 후 도착합니다, 회장님. 적들은 벤에서 내려 고속보트로 이동 중입니다. 유나 아가씨를 확인했습니다. 백시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실패를 만회하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알파팀은 30초 후 반대편에서 진입교차 사격 지점을 확보합니다. 브라보팀은 해상 퇴로를 차단합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에 놓인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그리고 그의 허벅지에 고정된 권총. 얼음 심장의 CEO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대신 차가운 강철을 쥐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딸을 되찾고 이 짓을 명령한 자의 숨통을 끊는 것이었다. 차가 급정거하며 미끄러졌다.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가 그들의 엄폐물이 되었다.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고속보트의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다. 백시우가 외쳤다. 지안은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6년간 사무실에 갇혀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받은 포식자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부두 끝 3명의 용병이 유나를 보트 위로 넘기려 하고 있었다. 네 번째 용병이 기관 단총을 들고 주위를 경계했다. 그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그림자팀의 저격수가 불을 뿜었다. 탕, 경계병의 머리에서 붉은 섬광이 터지며 쓰러졌다. 용병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적습이다 퇴각해 용병 리더가 소리치며 유나를 붙잡고 보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더 이상 엄폐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딸을 안고 있는 그놈의 실루엣만 보였다. 용병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돌렸다. 아빠, 유나의 겁에 질린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탕탕, 지안에 총기 먼저 불을 뿜었다. 두 발의 총알이 정확하게 용병의 어깨와 다리에 박혔다. 비명과 함께 용병이 쓰러지며 유나를 놓쳤다. 아이가 부두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지안이 몸을 날려 아이를 낚아챘다. 그는 유나를 품에 안고 즉시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괜찮아 유나야. 아빠 왔다. 백시우와 그림자 팀이 남은 용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격렬했지만 짧은 총격전이었다. 백시우가 다친 용병 리더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빌라에서 죽은 내 부하들이다, 개자식아. 그가 이를 갈았다. 지아는 유나의 눈을 가린 채 떨리는 아이를 진정시켰다. 시우야, 저놈 살려둬. 우린 정보가 필요해. 몇 분 후 컨테이너 야적장 깊숙한 곳 지아는 포박된 용병 리더 앞에 섰다. 용병은 어깨에 총상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어디에 있지? 지안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더욱 차갑게 울렸다. 용병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넌 절대 그를 찾지 못해. 그는 신이야. 그 여자는 그의 것이라고. 지안은 망설임 없이 용병의 총상 입은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용병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내 놈의 고통 따위엔 관심 없다. 지안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내 딸은 내 놈의 피 냄새를 맡고 있어. 10초 주지. 그녀는 어디에 있지? 하얀 방은 어디야? 고통과 공포에 질린 용병은 마침내 무너졌다. 섬이야. 서해안. 비공개. 연구소 아르카디아라고 불렀어. 유전공학 연구소야. 그 여자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6년 전 사고는 박태석이 꾸민 자작극이었다. 그는 서연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려 자신의 사설 감옥인 섬으로 데려갔다. 박태석은 서연에게 기억 상실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했다. 그는 그녀가 지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고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강했다. 그녀는 박태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노한 박태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그는 지안의 유전 물질을 훔쳐 서연 모르게 인공수정을 감행했다. 그는 지안의 아이들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미쳤어. 용병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려 했어. 강지안의 천재성과 자신의 통제력을 합친. 하지만 그 여자, 서연이 아이들에게 당신 사진을 계속 보여줬어. 아이들을 세뇌시켰지. 탈출하도록. 섬의 보안 시스템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린 틈을 타 서연이 아이들을 탈출시킨 것이었다. 지아는 일어섰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심장은 이미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 박태석을 향한 살해만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백슈에게 유나를 넘겼다. 유나와 나머지 아이들을 본가로 데려가. 그림자팀의 최정예 요원들로 방어벽을 구축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아이들을 지켜. 회장님은 어쩌실 겁니까? 백시우가 물었다. 지아는 자신의 개인 제트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아내를 데리러 간다. 그는 용병이 말한 아르카디아 섬의 좌표를 자신의 항법 장치에 입력했다. 그것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지도에 없는 섬이었다. 박태석의 비밀 왕국이었다. 몇 시간 후 검은색 스텔스 헬기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해안의 작은 섬 상공에 떠 있었다. 강지한과 백시우 그리고 10명의 최정계 그림자 팀 요원들이 하강 로프에 몸을 맡겼다. 섬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의료연구소 같았지만 지안의 열감지 스캐너에는 수십 명의 중무장한 경비병력과 첨단 방어 시스템이 포착되었다. 알파팀은 발전소, 브라보팀은 통신실을 무력화한다. 지안이 침투용 헤드셋을 통해 낮게 명령했다. 우리는 중앙연구동 하얀 방으로 직행한다. 교전 규칙은 없다. 저항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그들은 유령처럼 섬에 상륙했다. 그림자팀은 박태석의 사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급 특수부대였다. 동시에 폭발음이 섬 반대편에서 울렸다. 알파팀이 발전소를 타격했다. 섬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고 비상전력이 켜지기까지의 몇 초간 지안과 그의 팀은 중앙연구동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총성이 울리고 경보가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지안은 용병에게서 빼앗은 마스터 키카드로 내부 보안 문을 통과했다. 그들은 살균된 듯 단 흰색 복도를 질주했다. 회장님, 7층 생체 신호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시우가 외쳤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리며 박태석의 마지막 방어선 중무장한 경호팀과 마주쳤다. 백시우와 그림자팀이 즉시 교전에 들어갔다. 가십시오, 저희가 막겠습니다. 지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갔다. 7층. 복도 끝에는 육중한 강철문이 있었다. 하얀 방이었다. 그 앞에는 단 한 사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태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결국 왔군 강지한. 박태석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손에는 권총 대신 이 방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네가 아이들을 되찾아간 것은 놀랍군. 하지만 무슨 상관이지. 넌 이미 늦었어. 넌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 서연은 어디 있지? 지안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의 총구가 박태석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여기 있지. 박태석이 옆에 관찰창을 가리켰다. 지안은 창문 너머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방 안 병원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답지 않나. 박태석이 속삭였다. 그녀는 나를 봐. 하지만 당신은 기억 못해. 내가 6년간 공들여 만든 걸작이야. 그녀는 내 거야, 강지한. 넌 그녀의 육체를 가질 순 있어도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내 것이지. 그가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다. 이 방의 산소 농도를 0으로 만드는데 30초면 충분해. 날 쏴. 그럼 서연이도 죽는다. 이것이 박태석의 마지막 함정이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지독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지안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지안은 총을 쥔 손을 떨었다. 그는 이 악마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연을 영원히 잃게 될 터였다. 넌 악마다. 지안이 으르렁거렸다. 아니, 난 승자다. 박태석이 미소 지었다. 이제 총을 버려. 그리고 무릎 꿇어. 네가 6년간 지켜온 그 오만한 자존심으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그녀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박태석은 지안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했다. 지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척했다. 지안이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총 대신 허벅지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박태석이 방심한 찰나 지안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박태석이 태블릿을 누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단검이 박태석의 어깨 태블릿을 든 팔을 깊숙이 꿰뚫었다. 크악! 박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을 놓쳤다. 지안은 그의 팔을 꺾어 벽에 처박았다. 짧고 잔혹한 육탄전이었다. 지안은 분노에 찬 주먹을 박태석의 얼굴에 내리꽂았다. 한 대, 두 대, 증오와 상실, 그리고 6년의 고통을 담아서 박태석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지안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넌 죽지 않을 거다. 지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넌 살아서 내 놈이 만든 이 지옥에서 평생 썩어갈 거야.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매일같이 되새기면서. 그때 백시우와 그림자팀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회장님, 지안은 쓰러진 박태석을 백시우에게 밀쳤다. 묶어. 이 섬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 이놈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것을. 그는 무기들을 버렸다. 그리고 하얀 방의 육중한 강철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의 보안 패널에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지안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강지안은 숨을 참았다. 6년 동안 그의 꿈속에서만 존재했던, 그러나 이제는 악몽의 파편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 앞에 펼쳐졌다. 하얀 방은 병실이라기보다는 무균 처리된 감옥이었다. 벽도 침대도 천장도 모두 눈이 시리도록 하얀색이었다. 그 공간의 유일한 색채는 창백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지안이 기억하는 활기차고 빛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하얗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어깨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가장 끔찍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벽에 작은 환풍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석이 6년간 공들여 만든 영혼이 지워진 인형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듯 조여왔다. 그의 모든 분노, 모든 승리감이 이 텅 빈 절망 앞에서 재가 되었다. 그는 복도에 쓰러진 박태석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후리날지에 소리나지 않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전투화가 깨끗한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가 6년간 매일 밤 불렀던 이름. 그 부름에 여자의 고개가 기계처럼 천천히 돌아갔다. 그녀의 텅 빈 눈이 그를 향했다. 인식에 빛이 없었다. 호기심도 공포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물을 보듯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박태석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당신을 기억 못해. 지안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두려움이었다. 박태석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거짓된 기억을 심어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지안을 아빠라는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닌 자신을 해치러 온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불에 그슬린 초승달 목걸이를 꺼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손바닥에 목걸이를 올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아, 기억 안 나 이거? 내가 줬잖아. 우리 약혼식 날.
비가 왔었지.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6년 전의 기억을,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냈다. 서연의 시선이 지안의 얼굴에서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망가진 금속 조각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텅 비었던 눈에 아주 희미한 불꽃 혼란의 불꽃이 일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그 한마디에 지아는 숨이 멎었다.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석의 약물 세뇌가 지우지 못한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된 감각의 파편이었다. 그래, 비가 왔어. 우린 흠뻑 젖었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었지. 지아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백시우가 무장한 팀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상황 종료됐습니다. 박태석은 구속했고 연구소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백시우는 침대 위에 서연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전술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 손길에 놀랐지만 더 이상 피하지는 않았다. 지아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안아들었다. 그녀는 너무나 가벼웠다. 집에 가자, 서연아. 그가 속삭였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그녀를 안고 하얀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던 박태석이 그와 마주쳤다. 박태석은 지안의 품에 안긴 서연을 보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넌 이기지 못했어. 강제한 그녀는 내 거야. 넌 빈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라고. 지안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헬기 갑판으로 향했다. 아르카디아의 지옥불이 그들 뒤에서 멀어졌다. 그는 아내를 되찾았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 후 세상은 뒤집혔다. 박태석의 아르카디아 섬은 단순한 비밀 연구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불법 유전자 복제 생체 실험, 그리고 강제안의 DNA를 이용한 끔찍한 인공수정 실험이 자행된 지옥이었다. 박태석이 수년간 구축해온 정계와 재계의 비호 세력은 이 끔찍한 스캔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더리얼 넥서스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다가 강제한 회장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모두 회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수직으로 상승했다. 강제안의 이야기는 숨겨진 아이들 스캔들이 아닌 6년간 감금된 약혼녀와 아이들을 구출한 영웅의 서사로 바뀌었다. 대중은 그의 비극과 분노에 열광했다. 하지만 강지한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외곽의 본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전통 한옥 저택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다. 한서연의 회복은 더뎠다. 그녀는 박태석의 장기간에 걸친 약물 투여와 심리 조작으로 인해 심각한 기억 상실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환경을 두려워했고 특히 강지한을 가장 경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지한은 박태석이 심어놓은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달랐다. 아이들은 처음 며칠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집이라는 공간에 빠르게 적응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동생들을 챙겼고 수아와 쌍둥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원을 뛰어다녔다. 유나는 지안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지안은 사진 속에 아빠이자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유일한 구원자였다. 지안은 얼음심장 CEO의 모습을 버렸다. 그는 회사를 백시우와 전문 경영인에게 잠시 맡기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함께 식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서연을 연결해줄 유일한 다리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끌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은 잃었지만 5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모성은 잃지 않았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면 지안이 다가가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그녀 스스로가 다가가 아이를 달래주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안은 정원의 큰 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그을린 초승달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이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아빠가 직접 만든 거야. 엄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거든. 그는 아이들을 보며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는 서연을 향한 이야기였다. 하늘이가 물었다. 엄마, 기억 돌아올까요? 지안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엄마는 아주 강한 분이시니까. 바로 그때였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홀린 듯이 정원을 가로질러 지안과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지안은 숨을 죽였다. 서효연은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지안의 앞에 섰다. 그녀는 지안이 가슴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그녀의 눈에 오랫동안 잊혔던 감정의 파동이 일렁겼다. 혼란, 슬픔, 그리고 그리움.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사진 속에서 나를 기다렸어. 그녀가 말한 당신은 박태석이 심어놓은 거짓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희망을 걸었던 그녀의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진짜 강지안이었다. 서연아.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지안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안 씨, 그녀가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완벽한 기억의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녀를 올감했던 6년의 어둠에 마침내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지안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6년 만의 포옹이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어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다. 하늘이 수아 쌍둥이들 그리고 유나까지. 7명의 가족이 상처투성이지만 마침내 하나가 되어 정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6개월 후 박태석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범죄 피해자 기금과 불법 생체 실험 연구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더리얼 넥서스는 강지안의 지휘 아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윤리적인 방식으로 재개하며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지안 회장의 집무실에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기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디지털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주말이면 정원에서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한서연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안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7명의 가족은 정원에서 시끄럽고 행복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다. 강지안은 자신이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6년의 지옥을 견뎌내고 그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 함께 그의 잿빛 세상은 마침내 완전한 색채를 되찾았다.